자, 이 시간에는 홈택스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홈택스에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저희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뭐 이것도 어차피 그 회사에 정보가 담긴 거라서 동의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수임 동의는 이 세무대리인 납세자 등록사항에서 여러분들 화면을 같이 보시면서 설명드리면 이 세무대리인, 그러니까 홈택스에 세무대리인으로 로그인해 들어가시면 세무대리인만 이렇게 세무대리 납세 관리라는 이 메뉴가 뜹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보셔서 알겠지만 개인으로 홈택스 들어가면 이 메뉴가 자체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 세무대리인 그 관리 번호를 치고 들어가면 세무대리인 납세 관리라는 게 뜨는데 여기서 세무대리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계약을 맺냐에 따라서 기장계약을 맺는다라고 한다면 기장대리에서 등록 화면에 첫 번째 기장대리 등록에다가 여기 있는 기장대리 등록에서 등록하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신고대리다. 우리는 기장대리가 아니라 이번에 담지 한두 번 뭐 등록하는 거다라고 한다면 이 신고대리에서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맞겠죠. 이게 왜냐면 기장대리 하는 업체가 너무 많은데 나중에 이제 신고대리 하는 업체를 기장대리로 해버리면 서로 불편한 경우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신고대리는 신고대리로 하면 이 신고대리라는 것은 일정 기한이 되면은 우리가 수임 해지를 하지 않아도 뭐 한 달이면 한 달, 뭐 일정 기간 동안만 등록이 돼 있다가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가 없어지는 거고 여기 기장대리는 상대방이나 우리가 해임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신고 내역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동의를 해주는 절차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아래 내역을 볼 텐데, 그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수입 납세자 등록하는 화면에 가시면, 여기 아까 등록을 누르시면 수입 납세자 등록 화면에 이 화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뭐 세무대리인 관리번호 해서 뭐 관리번호가 뜨게 되고 그다음에 세무대리인이 의뢰하는 세무대리인이 유형별로 개인이냐 법인이냐 비사업자냐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 사업자를 수임했다면 개인 사업자로, 법인 사업자로 수임했다면 법인 사업자로, 그리고 비사업자는 뭐냐?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에 법인의 설립 때부터 우리가 이 수임을 해서 법인 사업자 등록 신청부터 한다라고 한다면 법인하고 또 개인하고는 차이가 있는 게 개인 대표자가 법인의 대표자가 우리가 수임 등록이 돼 있어야지 법인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비사업자로 해가지고 비사업자로 해서 그 법인의 대표자를 우리 수임 동의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법인에 대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법인의 사업자 등록이 나면 다시 법인 사업자를 우리가 세무대리인으로 수임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사업자는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가 아닌 경우이면서 가장 많은 경우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부터 대표자의 동의를 얻어서 해놓으면은 우리 홈택스에서 다 처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동의를 안 해주면은 사업자 등록낼 때 처음에 이제 정정은 법인이 등록돼 있으니까 정정할 수 있지만 처음에 최초에 신청할 때는 대표자가 동의를 해줘야지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라면 사업자 등록번호가 나오겠죠. 비사업자는 여기 활성화가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하고 사업자 등록번호를 치면은 개업 일자와 상호는 자동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죠.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고 성명 입력한 다음에 전화번호를 입력해 주셔야 돼요. 휴대전화 번호는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되고 해서 내역을 수임이 언제부터 수임할 건지, 그리고 수임이 다른 세무대리인으로부터 해임하고 수임한다면 해임한 이후에 수임이 가능해요. 그리고 수임일자도 보시면 알겠지만 한 달 이내부터 수임할 수 있어요. 예전부터 이거 아니에요. 한 달 이내부터 수임일자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제공 범위는 법인은 이런 게 없어요. 하지만 개인 사업자는 개인이 사업장이 여러 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은 사업장이 여러 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보 제공의 범위를 선택해 줘야 돼요.
개인 사업자라고 한다면 당해 사업장만 내가 이 사업장 것만 수임해서 하는 건지 왜냐면 사업장이 여러 개 있어서 세무대리인이 각각 있을 수 있으니까 아니면 개인 사업자지만 사업장이 여러 개 있어도 타 소득을 다 포함해서 조회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려면 타소득 포함이 반드시 표시되어 있어야 돼요. 부가세 신고하는 데는 해당 사업장만 있어도 부가세 신고가 가능해요. 조회할 수 있고 내용을 조회할 수 있고 신고할 수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타소득 포함으로 돼 있어야지 종합소득 안내문도 볼 수가 있고 할 수가 있어요. 다른 내용까지 다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 우리가 전부 다 내용을 살피려면은 전에 있던 수임 세무대리인을 해임시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수임했던 그 세무대리인이 해임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본인이 개인 사업자 본인이 수임 해지를 시킨 다음에 우리가 그 이유 날짜로 해서 수임 일자로 해서 수임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임 등록을 우리가 등록하게 하면 등록되었습니다라고 나오고, 예를 들어서 타소장 포함으로 다른 사람이 했다면 우리가 등록할 수 없으면 등록할 수 없습니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딴 데서 등록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해임해 주시고 등록하겠습니다라고 안내를 한 다음에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임 등록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 수임 납세자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 지금 저희 사무실 거로 동의하다 등록하다 보니까 세무대리인이 나와 있는데 세무대리 수임한 우리 거래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무대리가 없겠죠. 이 없는 상태에서 조회 발급으로 들어가시면 홈택스 로그인에 조회 발급 들어가시면 이 우측 상단에 세무대리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세무대리 수임 동의가 있고 뭐 나의 신고대리 수임 동의가 있어. 여기에 뭐 저희 들어가시면 저희 등록해 놓은 회사 이름이 뜹니다. 사무가 뜨면은 동의 눌러주시면 우리가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세무 대리인으로서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세무대리 등록을 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조회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개인적인 거 뭐 MyNTS에 있는 내용이랄지 개인적인 그런 내용이 조회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무대리 동의를 할 수 있는 우리 세무대리 범위 내에서만 조회할 수 있다는 거 혹시 이제 거래처에서 문의하면은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데에 관련된 것만 조회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무대리 수임 동의를 물론 지금 현재는 뭐 많은 사람들이 공인인증서나 뭐 여러 가지 인증 수단으로 해서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동의하는 법을 알고 있지만 아직도 이 공인인증서를 하지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러면 그런 분들은 수임 동의를 할 수 없느냐? 내용을 우리가 세무대리 볼 수가 없느냐? 그게 아니라 세무대리 이용 신청서, 정보 이용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서 대신에 서면으로 제출하려면 서류가 몇 가지 있어요. 사람이 위임한 게 맞는지 확인하는 것들. 그래서 홈택스 수임 동의가 어려운 거래처는 홈택스 세무대리 정보 이용 신청서를 서식을 작성해서 세무서 가서 민원실에 가서 서면으로 접수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무서를 가면은 이제 많이 민원이 많은 경우 있는데 뭐 사업자 등록 신청하는 데 말고 여기 별도 코너가 있어서 그쪽 가서 하시면 되고, 요즘은 또 이 앱이 좋아져서 이 홈택스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여기 핸드폰에 홈택스 앱이 손택스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핸드폰에 앱으로 국세청 손택스, 손으로 한다고 해서 손택스 핸드폰 앱이 있는데 손택스 가지고 가셔가지고 이 조회 발급에서 민원 서류 사무할 수 있는 몇 명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지 조회할 수가 있어요. 눌러서 내가 가장 가까운 이 세무서 어딘지 그거 조회한 다음에 민원이 몇 명 있는지 조회할 수 있어요. 지금 몇 명 없구나. 그러면 가서 바로 할 수 있게. 왜냐하면 민원이 시간에 밀리는 때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정보 제공을 해주니까 확인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면은 바로 우리가 제출해놓고 어떤 경우에 제출해놓고 바로 사무실 와서 조회하면 수임 동의가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 사무가 밀려 있어서 안 되는 경우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신청해놓고 돌아와서 이제 사무실 들어와서 조회해 보면 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게 스크래핑이라는 건데 사실 이 회계 프로그램이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한 데에는 이
세무 프로그램에 우리 세무회계 프로그램에 스크래핑 기술을 접목한 것이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세무사무실에서 하는 일이 대부분 다 입력이었어요. 그것도 다 손으로 착착착. 어쩌다가 이제 이 엑셀로 된 자료가 오면 엑셀로 된 자료조차도 입력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다. 엑셀로 된 것만으로라도 어떻게 하면 안 될까라고 했더니 그렇게 바로 차후에 개발된 게 뭐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 생기면서 엑셀 기반으로 되는 프로그램이 생기면서 우리는 엑셀 자료는 업로드 시킬 수 있게 해줄게라고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지금 이제 다른 회사에 통합됐지만 그래서 엑셀로 되는 프로그램이 생겼어요. 그것만 해도 와 엑셀 잘 쓰는 젊은 친구들이랄지 이런 사람들은 너무 획기적이고 좋다라고 했지만 이걸 일반적으로 쓰기에는 엑셀을 잘해야 되는 거니까 쉽지는 그렇게 막 시간 단축됐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프로그램에 스크래핑 기술을 차용해 온 거예요. 이 구조청에서 제공해주는 정보를 왜 굳이 뭐 손으로 입력하고 엑셀로 다운받아서 업로드하고 이렇게 해. 그냥 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우리 세무사랑이 최초로 스크래핑 기술을 접목시켜서 한 이후부터 그때부터 이 세무회계 프로그램이 급속도로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그 시절과 지금을 따지면은 완전히 예전에 그때가 원시 시대라면 지금이 현대하고 마찬가지예요. 지금 비행기 타고 다닌다면 예전에는 하늘로는 못 가고 걸어서 서울 갔다면 지금 비행기 타고 서울 가는 수준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스크래핑을 회계 프로그램에 접목시켰다는 거. 그래서 프로그램이 좋아져서 지금은 세무사무실에 가면은 거의 뭐 이렇게 손으로 입력하는 소리가 별로 안 나요. 워드 치는 소리도 안 나고 모든 게 다 이 스크래핑 기술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스크래핑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뒤에 가서 이제 직접 파트 2에서 저희가 시연을 해 보일게요. 스크래핑을 어떻게 설정하고 하는 걸 하겠지만 이제 앞에 파트 1에서는 되도록이면 이론적인 내용을 먼저 설명해 드리고 파트 2에 가서 실질적으로 스크래핑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크래핑하는 게 개인 정보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를 자기가 직접 하는 부분이 쉬운데 공공연하게 제가 시연하기에는 여러 가지 가려야 될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정보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일단 파트 1에서는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파트 2에 시연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프로그램에서 데이터 연동 이 회계 관리 중에 뭐 위에 탭이 여러 개 있죠. 회계 관리, 부가세 뭐 있지만 이 탭 중에서 회계 관리 탭 중에 네 번째 재무회계, 뭐 자금예산, 뭐 데이터 분석, 데이터 연동 기타 있으면 이 네 번째 탭인 기타 연동 탭을 탭하신 다음에 물론 이 스크롤바로 돌리면 이게 따다닥 움직여요. 움직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 OCT 데이터 연동 기타 중에 원클릭 텍스 약자죠. 원클릭 텍스로 들어가신 다음에 이 스크래핑 회사에 대한 몇 가지 설정을 해두셔야지 자료를 스크래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세팅이 돼 있어야지 가져오는 거지 무조건 가져와 이렇게 한다고 가져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몇 가지 세팅하는 방법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로 스크래핑 가능한 자료의 범위 보시면 첫 번째로 스크래핑 가능한 자료는 국세청에서 물론 홈택스에서 제공 가능한 자료여야 돼요. 제공하지 않은 자료를 스크래핑해 오기는 물론 아래에서 보시면은 홈택스를 통하지 않고도 스크래핑해 올 수가 있어요. 개별적으로 어떻게 카드사에 직접 가서 한다든지 카드사 아이디 패스워드 카드 번호 하면 카드사에 직접 가서 카드사의 거를 스크래핑해 올 수 있어요. 은행 통장 내역이다라고 한다면 은행 아이디 패스워드랑 통장 번호랑 해서 해놓으면은 통장 번호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러려면 이제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해요. 한꺼번에 한 군데서 조회하는 게 아니라 따로 가서 할 수 있게. 여신금융협회에 간다 그러면 여신금융협회에다가 등록해놓으면 할 수 있게 다 할 수 있게 해놨어요. 하지만 그것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홈택스를 통해서 하면은 전자세금계산서까지 전자세금계산서나 전자계산서를 조회할 수 있는 어디다? 홈택스다. 뭐 다른 뭐 여신금융협회나 뭐 카드사나 이런 데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조회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까지 조회하려면은 홈택스가 조회하는 게 제일 빠른 수단이다라고 알아두시고 여기 내용 써놓은 것은 말하자면 10일까지는 다 이달 것을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늦어도 10일까지 발행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 11일까지 전송하는 거니까 12일 이후부터 해라.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게 보신 것 같이 스크래핑 이후에 지연 발행되거나 이렇게 한다면 지연 발행 건들은 스크래핑한 이후 것들은 조회가 안 되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스크래핑 해봐라. 그러면 중복된 것은 체크가 돼요. 내가 이번에 스크래핑 했는데 다음에 또 하고 또 다시 한번 스크래핑 하면은 중복으로 입력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한번 스크래핑해서 입력된 내역이 있으면 다음번에 스크래핑 할 때 같은 날짜에 같은 품목으로 해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얘는 빼고 한다라고 체크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 뒤에 발행한 게 있을지 뭐 그런 내용이 있다면은 그 후에 날짜 스크래핑 하면은 중복되는 것을 차감하고 중복되는 건 이미 입력된 건 빼지고 추가된 것만 스크래핑 해올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사업용 신용카드와 화물 운전자 복지카드는 이 발효 제공해주지 않고 다음 달 15일경에 물론 빠른 경우에는 14일의 경우에 스크래핑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통은 가서 이제 원칙적으로 하려면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을 공제냐 불공제냐를 먼저 바꿔주고 그 회사 아이디 패스워드 들어가서 공제 비공제를 바꿔주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서 불러들어서 분계 처리를 해주고 하면 되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이 조회하는 것 자체가 10개씩 조회해서 바꾸다 보니까 대부분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업로드를 시킨 다음에 거기서 이제 공제 불공제랑 이걸 바꿔주죠. 그러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공제 금액이 공제 불공제 내역하고 차이가 발생해요. 홈택스에 있는 내용은 공제 금액이 예를 들어서 뭐 50만 원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내가 프로그램에서 불러들여서 공제 불공제를 바꾸다 보니까 100만 원 매입세 공제 금액이 신용카드 매입세 공제 금액이 100만 원 늘어났어요. 그러면 신고가 안 되는 오류 내역이 아니라 경고가 뜨는 거예요. 여기 홈택스에는 매입 가능한 매입세 신용카드 매입세 공제 금액이 50만 원인데 여기 신청서에는 공제 금액이 100만 원입니다라고 확인하세요라고 문구가 떠요. 그런 경우에 내가 해놓은 게 공제하는 게 맞다면 그냥 신고하시면 돼요. 신고하시고 나중에 금액이 아주 커가지고 소명하라 그러면 그때가 소명하면 되는 거니까 신간이 없을 때는 그렇게 단축하라. 왜? 15일부터 25일까지 당장 신고해야 되는데 납부세액 많은 데는 중간에 일요일 끼고 이러면 빨리는 20일경에도 납부세를 줘야 돼요. 그러면 업체가 하나만 있어도 힘들 판에 여러 가지 업체를 하는데 15일부터 15, 16, 17 하고 뭐 작성해서 20일까지 납부서들 준다? 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먼저 일을 선처리하고 나중에 후 보정하는 작업을 진행해도 되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은 발행한 다음 날부터 홈택스에서 바로바로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은 바로바로 업로드 돼요. 여기 신용카드만 해도 신용카드사가 물론 자료를 데이터는 그때그때 보내지만 이 시간이 좀 걸려요. 한 3일, 4일 정도씩 보내지만 구세 측에서 제공해 주는 시간이 예전에는 분기별로 한 번씩 제공해 줬어요. 처음에는 반기였다가 그러니까 이제 부가 신고하는 분기였다가 요즘은 그래도 한 달 단위로 매월 제공해 주긴 해요. 그래서 매월 다음 달 15일 이후에 전달 거 조회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동으로 스크래핑 나중에 뒤에 보시면 자동으로 스크래핑 해오는 거 할 때 스케줄 설정할 때 뭐 15일 이후에 설정해 두면은 전달 거 한 달마다 한 번씩 업로드 해올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컴택스 외의 자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드 매입. 내가 개인 사업자인데 사업용 카드를 사용하면서 홈택스에 등록을 미처 못했어요. 그러면 그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느냐? 다 일일이 손으로 입력해야 되냐? 그렇지 않고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로부터 카드 매입 거래를 등록하면 돼요. 뒤에 가서 설명을 또 해드릴게요. 해서 카드사에 카드를 등록하고 카드사 아이디 패스워드 카드번호 입력하면은 불러올 수 있어요. 그다음에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는 이제 카드 배출 거래 우리 매일매일 매출한 내역들 이런 것들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크래핑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스크래핑 절차는 스크래핑 회사 설정에서 여기 보시면 설정해서 설정 작업을 해놓고 이렇게 하고 설정 작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스크래핑 회사에서 설정된 것에 따라서 내용을 불러오면은 불러온 내역을 분계를 해서 근데 분계할 때 이게 스크래핑 회사에서 올 때 나중에 이제 파트 2 할 때 보여드리겠지만 이게 학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전에 내가 분계한 내역이 있으면 같은 동일한 회사부터 품목이 동일한 게 있으면은 분계가 미리 돼 있어요.
하지만 1년 이내의 거예요. 그리고 하지만 처음으로 불러온다라고 한다면 이 거래처부터 사업자 등록번호 줘야 돼서 처음으로 불러오는 거래처는 기본 세팅으로 되어 있는 상품으로 기본 세팅이 됐다면 상품으로 다 불러와줘요. 그런 경우는 이제 내가 공제가 가능한 건지 불공제가 가능한 건지 바꿔주면서 계정 붕괴를 하시면 좋겠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책에도 써 있습니다만은 처음에 여기 상품으로 먼저 스크래핑 해놓고 나중에 뭐 수정을 하고 돼 있지만 그건 정말로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정말 시간 없는 게 이렇게 해놓지만 시간이 조금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때 붕괴를 해놓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붕괴를 나중에라도 실수로 뭐가 있냐면 내가 같은 뭐 밥집 같은데 그냥 안 바꾸고 불공제를 안 바꾸고 난다 해서 공제를 해놓고 상품을 해놓고 이제 매입세 공제를 했는데 나중에 실제로 가서 보니까 붕괴를 하려고 봤더니 이게 주점인 거예요. 그러면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접대비가 되는 경우가 발생한단 말이죠. 그럼 나 이미 매입세 공제를 받아버렸는데 사실 접대비 관련 매입세 불공제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뭐 그것뿐만 아니라 다음에 법인세나 부가세 신고 종합소득 신고 편의를 위해서 그때 업로드할 때 학습되어 있으니까 뭐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붕괴가 돼 있고 뭐 심한 경우에는 뭐 3분의 2 정도는 붕괴가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붕괴를 해서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 할 때 거래처별로 소팅을 한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하시는 게 낫다. 제가 나중에 할 때 파트너한테 보내드릴게요. 자, 여기 이 프로그램에서 스케줄 등록을 하려면은 먼저 등록해서 인증서 등록으로 들어가서 먼저 인증서를 등록해 줘야 돼요. 그래서 공인인증서를 우리 세무 대리인의 인증서를 이렇게 등록을 해 주셔야지 전자세금계산서나 전자계산서용으로 해서 인증서를 등록을 해 주셔야지 가능해요. 마찬가지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입을 스크래핑 해오기 위해서는 우리 거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아니라 우리 거래처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해 줘야 돼요. 거래처마다 다르겠죠. 이게 여기 있는 하나하나 거래처마다 여기 있는 공인인증서의 내용이 같을지 몰라도 거래처 하나하나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에 대한 홈택스 아이디 패스워드는 다 다를 거예요. 내역을 그때그때 회사마다 선택해서 바꿔주셔야 합니다. 자, 다음은 스크래핑 스케줄 설정인데 스크래핑을 그때그때 내가 뭐 그때그때 그냥 내가 출근해가지고 뭐 출근해서 뭐 커피 한 잔 마시는 동안에 스크래핑 해야지 하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업무가 그 하는 동안에 딜레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은 스크래핑 스케줄을 설정해 놓으면 이 스크래핑 설정에 따라서 내가 퇴근하고 없지만 이 프로그램을 컴퓨터만 꺼놓지 않고 켜놓고 스케줄 설정을 해놓는다면 밤 사이에 내가 퇴근하고 컴퓨터 켜놓고 퇴근하고 난 다음에 아침에 출근하면 얘가 스크래핑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스크래핑을 했는데 붕괴 처리해 주세요라고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내가 맡고 있는 업체가 그 뭐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의 업무량이 많다면 이렇게 해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정말 많은 데는 정말 많은 데 있어요. 뭐 얼마나 많겠냐라고 하지만 스크래핑 해오는 데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회사들 하려면은 그것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퇴근할 때 컴퓨터 해놓고 오면은 더 일이 편하겠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내역은 읽어보시고, 자, 스크래핑 회사를 설정하려면 스케줄을 여기 같은 화면이 아까 인증서 등록했던 같은 화면에서 스케줄 설정을 클릭한 다음에 스케줄 설정을 어떻게 할 거냐, 매일 할 수도 있고 매주 할 수도 있고 매월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설정을 해둔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세금계산사라면 매월 다음 달 뭐 10일 이후에 해놓으면 좋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금계산사나 계산사라고 한다면 매월 아니면 요일별로 난 금요일날 하고 싶어, 난 금요일날 퇴근할 때 하고 싶어라 할지, 뭐 아니면 일요일날 켜놓고 하고 일요일날 저녁에 하고 싶어라고 한다면 스케줄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말마다 매주라고 하면 요일을 선택할 수 있는 거고 매월이기 때문에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 것 뿐이에요. 해서 매월 중에 며칠 날 할래? 12일 날 할 거예요. 그리고
시간은 뭐 6시부터 선택할 거예요. 물론 6시부터는 꺼다 끄라고 해도 6시부터 뭐 중간에 업무 시간인 오후 6시 30분까지는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아요. 종료를 스크래핑 작업 후 시스템 종료라고 해놔도 왜? 그때는 업무 시간이니까. 하지만 안전하게 6시로 해놓은 이유는 가끔은 이 홈택스에서 그 중간에 물론 이 12시에서 저녁 12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도 스크래핑은 가능해요. 하지만 가끔 이제 시스템 점검을 해가지고 이런 스크래핑이 자료 조회가 안 되게 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마침 공교롭게 그날이 겹쳤다. 라고 한다면 내가 열심히 스케줄을 설정해놨는데 한 달에 한 번. 근데 딱 그날이 마침 홈택스 시스템 점검이랑 겹쳐버리면 스크래핑이 안 되니까 차라리 안전하게 그냥 6시로 해둔다면 보통 시스템 점검을 뭐 새벽 12시부터 밤 12시부터 뭐 5시, 6시 사이에 하니까 그 이후로 뭐 그건 뭐 여러분들이 시간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저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지. 여러분들 시간 선택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종료하고 난 다음에 여기를 6시부터 밤 여기 6시 반 이후 그다음에 아침 6시 전까지 하면은 스크래핑 작업 후 시스템 종료해 놓으면 시스템이 꺼져요. 마치 여러분들이 퇴근할 때 바이러스 검사 시켜놓고 바이러스 검사 후 치료 후 종료 뭐 프로그램 종료하는 거 눌러놓고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설정해 두시면 보다 더 간편하게 여러분들이 스크래핑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물론 스크래핑 하는데 이렇게 예약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실시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보면은 왜? 내가 스크래핑 하는 양이 많지 않고 하는 경우에는 뭐 그까지 시간 뭐 한 1분 이내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실시간 스크래핑으로 하셔도 돼요. 실시간으로 해서 실시간 스크래핑으로 이거 한꺼번에 불러오기예요. 이거 이제 개별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이게 아니라 한꺼번에 매입 전체 뭐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사업용 카드 뭐 이런 것 내역을 실시간으로 한꺼번에 불러오게 하려면은 이 화면에서 실시간 스크래핑으로 해서 불러오시면 돼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설정을 해서 했더니 여기 바로 실시간 스크래핑 하게 했더니 전자세금계산서 48건, 전자계산서 5건, 현금영수증 12건, 사업용 신용카드 725건이 뭐 불러왔습니다. 뭐 성공했으면 성공이고 실패했으면 실패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갑자기 불러오기 하다 보니까 이게 실패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시간이 촉박해서 여기 이제 복지 카드는 이 사이에 내용이 없던 거죠. 그래서 이제 실패가 뜬 거고 있으면은 성공의 개수가 뜨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실시간 스크래핑 할 때도 방금 전에 그렇게 조회하지만 스크래핑을 누르면은 언제 기간을 할지 기간 설정을 물어봐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다 이런 경우에는 뭐 일기 아래에 있는 누르면 일기 예정은 1월부터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일기 확정. 그러면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4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고 6월 30일까지고 그렇지 않고 이제 여기 개인 사업자다. 그럼 개인 사업자는 4월이 아니라 1월 때부터 조회가 돼요. 이거 똑같이 여기하고 똑같이. 근데 이 조회한 날짜가 지금 6월 2일이기 때문에 그 날짜까지 조회가 돼요. 아니, 일부러 날짜를 30일까지 바꿔줘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나온다는 값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 있는 일기 예정 이걸 눌러주시면 일기 예정 눌러주시면 그 날짜까지를 해서 된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회할 것은 어떤 걸 조회할 거냐 다 체크해 주시면 돼요. 여기 전체 국세청 세금계산서를 전체 체크하면은 전체가 체크되는 거고 국세청 현금영수증을 체크하면은 매출과 매입이 전부 체크되는 거고 여신금융협회는 카드 매출에 대해서 기간 매입이나 실적조회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타는 통장거래 매입신용카드 역시 마찬가지도 기타도 등록해 두시면 등록해 주시는 거에 따라서 통장거래를 직접 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다음에 매입신용카드 등록되지 않은 여기에 등록되지 않은 신용카드예요. 여기에 국세청 신용카드에 등록되지 않은 내역을 매입신용카드로 별도로 불러오는 거니까 그 내역을 실시간으로 불러올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불러온 자료들은 스크래핑 이력 결과를 아까 조회했던 거 내역을 조회하시고 그 다음에 일반 전표나 매입세 공개 가능한 것들은 부가세와 관계된 것들은 매입매입 전표로 그 외의 것들은 부가 신고와 관계 없는 것들은 일반 전표로 전송이 됩니다. 구분돼서 스크래핑을 해오지만 뭐 신고해야 한다고 매입매입 전표로만 보내는 게 아니라 공개되는 것은
신고가 돼야 되니까 매일매일 전표로 보내지는 거고 공개되지 않는 불공개되는 것들은 일반 전표로 보내져서 분기가 완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부가세 신고가 끝나면 그리고 통장 내역까지만 정리해서 해놓으면은 거의 그러니까 개인 결산이나 법인 결산을 그때그때 하는 결과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뭐 월 기장 이런 게 옛날처럼 막 힘든 게 아니라 세팅만 잘해놓고 이게 부지런만 하면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뭐 세무사무실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뭐 월기장에서 뭐 기장료를 뭐 높이자라고 한다면 세팅을 잘해서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가져오는 과정도 그렇게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